내 이름은 서혜리. 남편 왕재수와 3살 된 딸아이, 새 식구이며 회사원이다. 나는 결혼 전부터 자동차 딜러 회사의 사무원으로 일해왔고 결혼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는 워킹맘이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시어머니의 돌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 시어머니는 3년 전 발병 후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는데 현재 시댁에서 혼자서 살고 계신다. 여러 번 동거를 제안했었지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집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강하게 거부하셨다. 시댁은 낡은 데다 좁아서 우리 셋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상황이라 시댁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면서 매일 시댁을 오고 가며 시어머니 시중을 들고 있다. 직장 다니며 애 키우랴 시어머니까지 몸이 둘이어도 벅찰 지경인데 남편은 심하게 가부장적이라서 가사, 육아 등에 완전 무관심. 게다가 수입 면에서도 나랑 차이가 없어서 남편에 대한 불만은 쌓여만 갔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 어린 딸아이를 생각하면 이혼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 멋을 내거나 나를 꾸민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가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면 늙었다는 생각이 훅 들면서 마음이 우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한테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회사가 쉬는 날이어서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책상 밑에서 누가 쓰던 립스틱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저녁 때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확인차 한번 물어봤는데 내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대답이 돌아왔다. 오늘 청소하다가 이런 거 발견했거든? 이거 누구 립스틱이야? 설마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지? 라고 내가 물어보자 남편이 허! 들켰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륜을 가볍게 인정했다. 그러면서 내가 돌려 말하거나 숨기는 거 못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더니 상대가 전 여친 한진자라는 것과 이미 2년 전부터 불륜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가감없이 발설했다. 불륜은 했지만 잘못은 한 적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남편한테 강한 거부감마저 드는 와중에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다. 이 지경이 됐는데 넌 반성도 안 하냐? 라며 마치 잘못을 한 사람이 나라는 듯이 따지는 남편한테 나더러 반성을 하라고? 내가 왜? 반성은 당신이 해야지. 라고 하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더니 넌 생각도 안 하고 사냐? 내가 왜 바람을 피우는데? 그게 다 네 탓이잖아. 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에 어이가 털렸다. 계속해서 넌 완전 아줌마야. 여자다운 구석이라고는 1도 없고 네가 여자냐?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노력한 적은 있어? 결론은 내가 한눈을 판 건 완벽하게 너한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야. 라며 떵떵거렸다. 집안에서 굴림만 하는 가부장적 남편을 둔 죄로 시어머니, 육아, 집안일을 독박 쓰면서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이런 모욕까지 참을 수가 없었다. 화가 치밀어 오른 나는 당장 불륜녀 불러오라고 남편한테 요구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라면서 여유만만. 남편은 바로 내 앞에서 불륜녀한테 전화를 걸더니 집으로 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30분 후 불륜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여유만만하게 등장하더니 나한테 대고 헐 대박 진짜 나랑 동갑 맞아? 노안이란 말은 들었는데 이건 상상 이상이다 라면서 나를 비웃었다. 그 입 닥치지 못해? 라고 내가 화를 내자 어머 화내면 주름살 늘어 라고 깐죽거리면서 더 약을 올렸다. 당장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은 걸 꾹 참고 얘기를 시작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여긴 내 전 여친 한진자 보다시피 여자답고 세련됐지? 라며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소개했다. 그 말에 화답하듯 불륜녀가 그쪽은 이제 여자로 보이지도 않는다던데? 라고 하자 남편이 말해놓고 보니 미안하네 라며 능글맞게 웃었다. 나 마구 밟으니까 기분이 좋아? 당신은 양심도 없니? 라고 따지자 그러게 왜 무시받을 짓을 하는데 진즉에 거울 좀 보고 살지 라며 끼어들었다. 남편은 당장이라도 나하고 이혼하고 싶다며 노골적으로 말했고 양육비도 위자료도 다 줄 테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글프고 억울하고 분해서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만 잠깐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이혼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란 생각이 들었다. 딸아이는 너무 예뻤고
육아를 하면서 한 번도 지겹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불륜이나 하고 다니는 남편을 두고 집안일에 시어머니 돌봄까지 내가 다 독박을 쓴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이혼만 하면 시어머니 돌봄과 남편 시중 듣는 일까지 모두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자 차라리 확실한 이혼 사유가 생겨서 잘 됐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더구나 딸아이는 가부장적이고 집에도 잘 없는 남편을 전혀 따르지 않았고 아빠를 찾지도 않았다. 앞으로 엄마랑 둘이서만 살 건데 진아는 그래도 괜찮을까? 하고 물어도 아무런 동요가 없었고 난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시어머니 돌봄에서 벗어난다면 그만큼 딸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거고 그런 생각이 들자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서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졌다. 불륜 발각 후부터 나는 시댁에 가지 않았고 딸아이와 둘이서 살 집을 부지런히 알아보러 다녔다. 내가 시어머니 돌봄도 남편 시중도 들지 않자 남편은 너는 인간적 도리라는 것도 모르냐? 라며 화를 냈지만 바람 피운 사람 입에서 인간적 도리란 말이 다 나오네 라고 대꾸하자 입을 다물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철저하게 남편의 일상에 필요한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 빨래도 밥도 나하고 딸아이 것만 챙겼다. 남편은 패싱.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남편이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나 오늘부터라도 진지하고 살고 싶으니까 너 빨리 여기서 나가 라고 하길래 아직 준비가 덜 끝났다고 말해줬다. 그러자 남편이 재산 분할하면 됐어. 통장에 있는 저금은 너 다 가져. 위자료도 일시불로 줄 테니까 당장 나가기나 해 라고 하길래 속으로 완전 땡큐 라고 환호를 지르며 집에서 나왔다. 저금하고 위자료를 합치니 6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생겼고 나는 딸아이와 살 집을 계약한 후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듣자 하니 불륜녀의 집이 꽤 잘 사는 편이어서 남편은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재산 분여도 필요 없다고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남편이 생각하는 대로 될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나는 나름 확신했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란 것까지 포함해서 이혼이 성립되고 반년 후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왕재수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얘기 좀 하자며 다가왔다. 왕재수는 거의 울먹이면서 진자가 나 싫다고 나가버렸어. 당신 돌아오면 안 될까? 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는 그럼 그렇지 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꿈깨 라고 하고 돌려보냈다. 왕재수 말로는 한진자는 집안일은 물론 자기가 하라는 것도 시어머니 돌봄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고 한 달도 안 돼서 두 사람은 매일 큰 소리를 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만 했다고 한다. 물론 시어머니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고 왕재수는 두 여자 사이에 끼어서 숨이 막혀오면서 내 생각이 절로 났다고 했다. 결국 반년 만에 한진자는 두 손 들고 나가버렸고 왕재수가 혼자서 직장 다니며 돌봄까지 하느라 뺏싹 말라 있었다. 내가 왕재수의 재결합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자 근데 당신 예뻐진 것 같다. 너 설마 벌써 남자 생겼냐? 나쁜 기집애 라면서 비꼬는 소리를 하길래 구시대 가부장적 남편을 걷어냈더니 덕분에 숨통도 트이고 나한테 투자할 시간이 생겨서 라고 응수해줬더니 칫 하면서 혀를 차더니 분한 표정으로 가버렸다. 그 후 남편은 저금 한 푼 없이 매달 양육비까지 내야 하는 처지이다 보니 돈이 쪼들렸는지 본가로 들어갔다고 들었다. 좁고 불편한 집에서 돌봄까지 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시어머니와도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쳐서 폭삭 늙어버린 왕재수. 자기가 직접 겪어보니 내 입장이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됐는지 이혼하고 1년 후에 장문의 사과 편지를 보내왔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은 한진자와 한편이 돼서 나를 비웃던 모습이었고 이런 반전이라니 진짜 속이 후련했다. 이혼의 아픔을 한번 겪었지만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다시 젊음을 되찾는 기분이었고 최근엔 동안이란 말을 진짜 많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일로 알게 된 한 남자와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2년 뒤에 재혼했다. 지금은 딸아이까지 셋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전 남편 왕재수는
재결합하자 라면서 툭하면 연락을 해왔고 너무 귀찮아서 라인을 차단해버렸다. 재혼 후에는 전업주부를 선택한 나는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당연히 딸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도 늘었고 밝고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된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는 어두웠던 과거는 모두 잊고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에 감사하면서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리라 다짐해본다. 사이다 무비튼. 내가 고등학생일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 무렵 아빠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엄마를 외면하고 바람을 피웠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후 아빠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는 줄게. 근데 그 다음부턴 네가 알아서 살아. 라는 말을 남기고 집에서 나갔고 그 뒤로 나는 혼자서 살았다. 아빠가 말한 생활비는 방세 정도였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돈을 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힘든 신세가 됐다. 아빠한테 연락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떼를 썼으면 혹시 보내줬을 수도 있지만 병든 아내를 버리고 바람 피우다 끝내는 자식마저 버린 인간하고 얘기하는 것조차 싫었다. 나는 고3이었고 수능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수험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고 알바와 수험 공부에 시달리며 몸도 마음도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알바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금전적으로 충족된 상황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힘들었고 스트레스가 쌓여가면서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사는 것 자체가 싫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고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 알바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밥이 먹고 싶어. 배부르게 실컷 먹고 싶어. 그런데 난 돈이 없어. 내 정신 상태는 극한 상황에 치달아 있었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정처 없이 걸어다니다 어떤 남자에게 내가 말을 걸고 있었다. 언뜻 봤을 때 3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였다. 그 남자한테 말을 거는 순간 거짓말처럼 몸이 얼어붙었고 내 의지대로 말이 나오질 않았다. 만약 원조교제에 성공한다면 돈을 벌 수도 있다. 모르는 남자를 두고 그런 생각이 스치면서도 너무 무서워서 몸이 덜덜 떨렸다. 남자는 나를 빤히 쳐다보는가 싶더니 가볍게 미소를 짓는 것도 같았다. 학생 혹시 밥 못 먹었어? 라고 물었다. 그때 나는 적은 수입으로 월세를 내는 것도 빠듯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처음 보는데도 그렇게 묻는 남자의 말투는 어딘가 사람을 안심시키는 구석이 있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자기 집이 바로 저 앞이라며 잠깐 오라고 했다. 집에 오라고 하는데도 나는 그 사람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고 주저하지 않고 뒤를 따라갔다. 10분 정도 걸어가자 크고 멋진 집 한 채가 눈앞에 나타났다. 집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누가 안에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현관문을 열자 내 예상대로 어서 와요 라며 누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젊고 예쁜 여자가 나왔고 눈이 마주친 순간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남자가 여자에게 집에 오다가 이 학생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 그냥 놔두면 어떤 놈팡이한테 끌려가기 딱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집으로 데리고 오고 말았네. 라면서 마치 내 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했던 것처럼 아까 있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아저씨 부인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며 나한테 올라오라고 손을 내밀었다. 집안은 넓고 밝고 너무나 아늑한 분위기였다. 아마 부인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다. 집안 가득 배어나오는 맛있는 냄새에 내 배에서는 소리가 밥 먹으라는 소리에 정신없이 며칠 만인지도 기억이 희미했던 나는 배가 터지도록 눈치도 안 보고 쉴 새 없이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렸다. 그리고 처음 아저씨한테 말을 걸었던 목적에 대해서도 나는 부인한테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욕을 한바탕 들은 후에 바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부인은 크게 한숨을 쉬는가 싶더니 어느새 내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내 눈을 지그시 바라봤다. 너 자신보다 소중한 건 세상에 없어. 그걸 잊으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명심해. 하지만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새 나는 목 놓아 울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막막했는지 모두 털어놓았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쏟아내는 동안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까지 내 얘기를 들어주셨다. 그러다 부인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때? 방도 비어있고 학교도 우리 집에서 등교하면 되잖아. 네? 그래도 어떻게 염치 없이 그런 신세를... 내가 그렇게 말하자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면서 웃었다. 좀 전에는 원조교제하자고 꼬셨다더니 갑자기 왜 체면을 차릴까? 내가 학생을 우리 집에 데리고 올 때부터 이미 속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던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구나 학생 아직 미성년자잖아. 혼자서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야. 도와주겠다고 하는 어른이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건 애들의 특권이야.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래, 우리가 돕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내가 그러겠다는 말을 안 하고 계속 염치 없어 하자 두 분은 자신들이 살아온 얘기를 해주셨다. 젊고 멋있는 두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꽤 큰 성공을 거둔 실력파였고 두 사람 모두 각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는 완전한 타인이었던 사람들한테 정말 신세를 져도 되는지 갈등이 생겼지만 이분들의 도움을 거절하면 나는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결심을 굳힌 나는 아빠한테 연락을 했다. 학교는 계속 다닐 생각이고 기숙사가 있는 일자리를 구했으니까 집은 알아서 처분하라고. 나는 간단한 짐을 챙겨서 두 분의 집으로 이사를 왔다. 다시 학교에도 나가기 시작했고 부인이 경영하는 샵에서 재고 확인이나 청소 같은 잡무를 맡아 하면서 남은 고교 시절을 보냈다. 두 분은 여전히 잘해주셨고 먹고 자는 문제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부인은 매일 맛있는 도시락을 등교할 때마다 꼭 챙겨주셨다.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고민 없이 부인이 경영하는 샵의 알바생에서 정직원으로 입사했다. 사회인이 된 뒤로는 두 분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얻어서 독립했다. 두 분은 아직 젊었기 때문에 때론 부모님 같고 때론 언니나 오빠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샵에서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 부인, 아니 사장님이 새 매장을 오픈하게 됐는데 생일 선물이라며 나를 새 매장의 점장으로 임명해 주셨다. 지금까지 두 분께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왔었지만 아직 부족한 나한테 새 매장의 점장이란 직책을 맡겨주실 줄이야.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정식으로 말하지만 이건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린 후에 우리 둘이서 결정한 거야. 라면서 나를 더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사장님, 정말 너무 좋다. 그날부터 나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1년 후에는 사장님이 경영하는 매장 중에서도 가장 실적이 좋은 매장으로 우뚝 섰다. 그 결과 나는 이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치프 매니저로 승격했다. 그러자 어떻게 알았는지 내 얘기를 들은 아빠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여자한테 빠져서 자식도 나 몰라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명목으로?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처음엔 너 잘 지내니? 아픈 데는 없고? 어쩌고 걱정하는 척하면서 말을 꺼내더니 본론은 역시 돈 때문에 전화한 거였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호적상 아빠라는 인간은 내가 회사에서 치프 매니저로 일하면서 잘 나간다는 말을 들은 후 돈 좀 줄 수 있냐는 말을 하려고 몇 년 만에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였다. 오래간만에 아빠랑 딸이랑 만나서 밥이라도 먹을까? 우리 밀린 얘기도 많잖아. 아예 말 나온 김에 우리 같이 살까? 아빠 사실 그동안 줄곧 후회했었어. 넌 아빠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 달랑 둘뿐인데 이상가족도 아니고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미안한데 이제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니거든요? 나한테는 진짜 가족이 따로 있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돌봐주고 아껴준 최고의 가족이. 뭐? 가족이 있다니? 뭔 소린지 알아듣게 말해야지. 라면서 아빠는 계속 뭐라고 했지만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빠는 불륜 상대와 방탕하게 놀면서 몇 년을 보냈다는데 그러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한다. 엄마를 버린 후
자식까지 버리고 무책임하게 살아온 아빠한테는 너무 딱인 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무늬만 아빠인 사람에게 동정심 1도 없고 절대 10원 한 장 줄 생각도 없다. 지금 나에게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함께 걱정해주고 같이 웃어주는 멋진 가족이 있으니까. 그런 나의 가족에게 사랑스러운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이모 마음으로 조카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나의 결론은 무의미한 아빠라는 존재는 지우고 앞만 보면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열심히 살 생각이. 내 이름은 한영수. 외작의 기업에 다니며 올해 나이 26. 수입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고 주변 사람들은 나더러 찐 커리어우먼이라고 하지만 나의 일상생활은 평범 그 자체다. 나한테는 2살 아래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 윤수가 얼마 전 결혼을 했다. 회사 일이 바쁘다 보니 윤수 와이프인 올케 왕재숙 씨와는 거의 만날 기회가 없어서 결혼식 때 처음 보고 그 후로 한 번도 못 만났다. 결혼식 이후에 첫 설날 동생 부부가 부모님 집으로 설을 새러 왔다길래 나도 겸사겸사 하룻밤 묵을 생각으로 본가에 갔다. 오래간만에 식구들도 보고 올케랑도 처음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동생과 올케가 현관까지 나와서 반겨줬다. 모처럼 온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게 돼서인지 엄마는 부엌에서 아주 분주한 모습이었다. 나도 같이 음식 만드는 일을 돕고 있었는데 엄마가 예약해놓은 케이크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가 자기도 뭐 살 게 있다면서 자기 차로 같이 갔다 오자면서 둘이서 나갔고 나와 올케는 같이 식사 준비를 계속했다. 아빠는 퇴근하고 저녁에 오시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맞추려고 나는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면서 음식을 만들었다. 그런데 올케는 엄마와 동생이 외출을 하자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더니 점점 옆으로 누웠다. 피곤해서 그런 거 하고 내 딸은 챙겨주고 싶어서 뭐 마실 거 줄까? 라고 물었더니 왕재숙은 커피요 라고 짧게 답했다. 뭐지 이 태도? 싶었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하고 커피를 내려서 소파로 갖다 줬다. 내가 갖다 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왕재숙은 저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라고 뭔가 불만이 있는 얼굴로 퉁명스럽게 말했다. 무슨 말인데? 라고 묻자 축의금이 너무 적어서 깜놀했거든요? 라는 말을 듣고 내가 더 깜놀하고 말았다.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250만 원이나 냈는데 뭔 소리인지. 내 나름대로 장녀로서 그 정도 금액이면 성의 표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다는 불평을 돌직구로 들을 줄은 몰랐었다. 다 떠나서 아무리 가족끼리라고 해도 축의금 금액을 두고 정내 어쩌네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 정도면 거의 무개념이다 싶었다. 나는 일단은 좋게 타이르려고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부드럽게 충고했다. 그러자 1도 못 알아듣고 저는 사실을 말한 것 뿐이에요. 돈도 잘 번다면서 왜 그렇게 짠순이에요? 라며 성질을 냈다. 그때 마침 아빠가 퇴근해서 오셨는데 아버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형님이 저한테 막 화내시는 거 있죠? 라며 없는 말을 지어서 하더니 가짜 눈물까지 흘렸다. 올케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라고 내가 따지자 아빠가 저게 무슨 일이 있었는진 잘 모르겠지만 왜 화를 내고 그래? 진정해. 라며 중지를 하셨다. 그때 또 마침 엄마와 동생이 돌아왔는데 난데없이 올케가 훌쩍거리고 오는 모습을 본 엄마가 설마 너 시누이 시집살이 시켰니? 라며 나한테 뭐라고 했다.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이 접수가 안 됐지만 설날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참기로 했다. 다 같이 앉아서 저녁 식사를 시작하자 왕재숙은 완전히 조신하고 조용조용하기 그지없는 참한 며느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미 본성을 다 봐버린 나는 올케가 얌전한 척, 참한 척 연기하는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밤이 되고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 평소엔 출근 위주의 생활이다 보니 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만 황금 같은 연휴인데 텔레비전 보면서 늦게까지 놀고 싶었다.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동생이 방에서 나왔다. 그러더니 누나 왜 그랬어? 우리 재숙이한테 군기 잡았다며?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진하고 여린애한테 꼭 그렇게 매운 시누이 노릇을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라고 시비를 걸었다. 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재숙이 얘가 날 가지고 놀겠다는 거 뭐야? 이쯤 되자 도저히 참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된 나는 동생한테 낮의 일을 모두 말해줬다. 하지만 동생은 재숙이 그런 애 아니라고. 누나가 착각한 거 아니야? 라며 올케를 두둔했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마. 어차피 네 마누라니까. 라고 차갑게 쏘아붙이자 동생은 여전히 미심쩍어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엄마 아빠는 슈퍼에 간다면서 외출을 했고 동생도 나도 편의점 잠깐 갔다 올게. 라고 하더니 밖으로 나갔다. 왕재숙만 또 둘만 남게 되자 불길한 예감이 급 엄습했다. 다른 가족들이 나가자 역시나 왕재숙의 태도가 돌변했다. 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결혼 축의금 적게 낸 대신 우리 집 살 때 한 1,000만 원 정도 보태주실 수 있죠? 라고 당돌하게 나왔다. 충격적이고 황당한 발언에 어이상실한 나는 내가 그런 돈을 어떻게 내?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 급 흥분 모드로 변한 왕재숙은 동생 결혼식에 축의금을 겨우 그거 내놓고 창피하지도 않다 이거예요? 집 살 때 돈 안 보태면 식구들 앞에서 시누이가 갑질한다고 일러 바칠 거예요 내가. 라고 협박을 했다. 그만 좀 하지? 라고 화를 낸 순간 거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편의점에 간다고 했던 동생이 거실로 들어왔다. 재숙이 너 우리 누나한테 뭐 하는 거야? 라며 왕재숙을 노려봤다. 왕재숙은 자기 언제부터 있었어? 혹시 우리가 하는 얘기 엿들었어? 라면서 쩔쩔매고 불안해 죽을 지경인 왕재숙. 동생이 넌 내 앞에서 내숭던 거였구나. 완전 최악이다. 누나한테 사과해. 라고 하자 자기 최대 무기인 눈물 연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방금 전 대화를 리얼하게 들은 동생은 눈물 연기에 현혹되지 않았다. 냉정하고 단호하게 됐고 무조건 사과해. 라고 동생이 다시 강조하자 왜 그래야 되는데? 난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라며 대들었다. 축의금으로 250만 원이 뭐가 부족해. 난 너무 많게 느껴지는데 네 속셈이 대체 뭐야? 당장 그만해. 우리 누나가 네 봉이냐? 라고 진짜로 화를 내는 동생을 보더니 큰일 났다 싶었는지 왕재숙은 마지못해 나한테 사과했다. 어차피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더 따질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진심이 아닌 게 분명하겠지만 사과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동생의 분노는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난 앞뒤 다른 여자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라면서 왕재숙한테 먼저 집에 가라고 명령했다. 왕재숙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렸다. 외출해서 돌아온 부모님께 동생이 왕재숙의 일을 사실대로 말하자 순진하고 얌전한 며느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깨지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다. 동생은 그날부터 며칠간 부모님 댁에 머물면서 장래의 일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았다. 그 사이 왕재숙한테서는 미안해, 제발 돌아와 라며 끝없이 연락이 왔다고 한다. 한번 신뢰가 무너지자 동생은 자기 와이프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는지 결국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정말로 이혼을 하고 갈라서자 격노한 왕재숙 부모님이 동생한테 따지러 왔다. 두 분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집에서 쫓겨났다 라고 하는 자기 딸의 말을 그대로 믿은 모양이었다. 동생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자 두 분도 화가 누그러졌고 한 일화를 들려줬다고 한다. 왕재숙은 결혼 전에 한류 아이돌 그룹에 심취해 있었는데 아이돌을 보기 위해 한국에 갈 정도로 대단히 열성적인 팬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빚까지 져가며 빠순이를 하는 탓에 부모님한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됐었다며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빠순이는 그만두기로 약속을 했다고 한다. 왕재숙 부모님 말씀으로는 그 정도로 돈에 집착을 보였다면 혹시 그때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한류 아이돌 때문에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하셔서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동생한테는 비밀로 하고 축의금의 일부를 몰래 쓴 사실이 밝혀졌다. 얼마 후 왕재숙은 그 돈을 갚겠다며 자기 부모님과 함께 우리 부모님 댁으로 찾아왔다. 몰래 탕진했던 돈은 다시 동생한테 돌아왔고 재산 분여 없이 저금은 모두 동생이 갖기로 합의했다. 그 후 완전히 신용을 잃은 왕재숙은 자기 부모님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한류 아이돌 빠순이 생활로 돌아갔다나 뭐라나. 현재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첫 결혼에서 쓰디쓴 배신감을 맛본 동생은 다시는 결혼 안 할 거라며 지금은 오직 일에만 올인하고 있다. 너무 빠른 이혼에 상처도 그만큼 깊었고 연애는 다시 생각도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동생을 보면서 부모님의 한숨도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지만 원래부터 여자들한테 인기 많던 내 동생 한윤수가 평생 독신으로 늙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나도 다시는 동생이 이상한 여자한테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진 않기 때문에 만약 동생이 재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지켜본 후 꼭 어드바이스를 할 생각이다. 전처와 장모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후 사소한 가정사까지도 종교에 의존하면서 가정 파탄으로 이혼하게 된 사연.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서 우리 부부는 조금씩 걱정을 하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전처한테 같이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도 자기는 창피해서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버티는 바람에 아무 대책이 안 섰다. 그러던 어느 날 나한테는 비밀로 하고 전처와 장모가 한 사이비 종교를 찾아갔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참았다가 딱 그날 하루만 부부관계를 해. 그날 외에는 절대로 안 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 말 때문에 아직 신혼인데도 6개월간 강제적 금욕을 강요당했다. 물론 나는 동의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주치의가 배란이를 정해서 날짜를 지정해주는 피임 치료 과정이 있었다는 말은 들었어도 종교가 부부생활 날짜까지 지정해준다는 말은 금시초문, 어이상실이다. 대체 그게 무슨 근거가 있냐며 따졌지만 전처는 나와는 부부생활을 완전 거부하면서 사이비 교주가 한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다. 하지만 부부라고 해도 아내가 거부하는 이상 합의 없이 부부관계를 강요할 수는 없는 법. 나는 교주가 정해준 해금일을 기다리고 했다.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가 다가왔지만 그날 하필 아내의 월경일이 겹쳐지면서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결혼하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니까 여전히 신혼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전처와 장모는 이미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었고 내 말을 귓등으로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정도 일은 아직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리고 대략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별 생각 없이 통장 정리를 했는데 너무나 확연하게 통장 잔액이 줄어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3천만 원씩이나 대체 어디에 갖다 쓴 거지? 당연히 나는 그런 큰돈을 쓴 기억이 없었다. 설마 하면서 전처에게 물어보자 순순히 자기가 썼다고 인정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자 우리 가족이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를 부탁드렸고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고 말했다. 화가 난 나는 당장 그 사이비 놈한테 가서 내 돈 찾아오라고 했고 아내는 숭고한 종교를 모독하지 말라며 격분.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장모까지 나서서 나를 호출하더니 이 모든 게 나 때문에 시작된 거라면서 모두 내 탓이라고 호통을 쳤다. 장모는 우리 부부가 불임인 건 모두 내 탓이고 그래서 전처가 종교에 기대게 됐다며 억지를 부렸다. 그러더니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법이라며 그 돈은 당연히 내가 내야 된다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건 둘 중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자고 한 내 제안은 즉석에서 거절했으면서 이 무슨 비논리적이고 무지한 발상인지 정말 화가 났다. 그 두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처와 장모가 그 지경이다 보니 이세 생각은 할 수도 없었고 신혼이었지만 아내와의 부부관계도 완전히 없어졌다. 게다가 그 즈음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2.5개월 보너스가 2개월로 줄어들었다. 그러자 전처와 장모는 그 문제도 사이비 종교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했다.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이비 교주를 찾아다녔다. 금전은 부부금실에 대해서 교주에게 가르침을 구하자 전처는 재혼을 하는 편이 팔자가 좋아지는 운수라면서 일단 이혼을 하고 3년 후에 재결합하면 금전운도 올라가고 부부 금술도 더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온 모양이었다. 내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고 모든 문제를 사이비 종교에 의존하면서
거금을 갖다 바치고 있었다. 가산탕진에 이미 부부관계도 없고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 전초에게 애정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고 이혼이고 뭐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 절대진리 교주의 말씀에 따라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 나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후 순순히 이혼에 응했다. 전처는 나하고 재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 3년 후에 만나? 라면서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전처는 교주 말대로 했으니 대역전이 벌어질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하지만 나는 전처와 이혼을 하자 기분이 다 후련했고 3년 후에 재결합이라니 애초부터 그럴 생각은 1도 없었다. 틈만 나면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장모와 다시 연을 맺는 것도 끔찍하고 내가 이 기가 막힌 사연을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전처와 장모가 탕진한 3천만 원을 돌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지만 만약 돈을 갚으라고 하면 3년 후에 다시 합칠 건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며 따지고 들 게 뻔했기 때문에 일단 그 얘기는 보류로 해두기로 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 일했고 또 그런 와중에 사랑스럽고 현명한 한 여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새 여친은 우리 회사 전무님의 딸이다. 전무님은 물론 내가 돌싱남이란 것을 알고 계셨다. 하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좋게 평가하셨고 직접 따님을 소개해 주셨다. 그리고 새 여친과 나는 결혼했다. 전처와 이혼한 지 3년째가 되는 해 이제 슬슬 전처한테서 연락이 올 때가 됐다고 생각한 나는 현재 전처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전처와 장모는 나와 헤어진 후에도 여전히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말을 충실하게 따랐고 물론 돈도 갖다 바쳤다. 이건 내 내피셜이지만 처음에 전처가 현금다발을 들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교주는 좀 더 뜯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교주 말을 믿지 말라며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서 이혼을 조정한 게 아닐까? 굳이 3년이라고 한 건 그 정도 시간이면 전처에게 돈을 긁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판단이었을 거라는 게 내 생각이다. 전처와 장모는 사이비 교주가 원하는 대로 돈을 상납하기 위해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혼 당시부터 전처가 나한테 3년 동안은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교주가 이혼 후 3년간은 절대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 안 돼 라고 한 말을 충실히 따르지 않을 리가 없었으니까. 왜냐면 반년 이상의 금욕생활을 하면서 의사도 아닌 교주의 말을 날짜 하나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킨 맹목적인 인간들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리고 3년 후 예상대로 전처한테서 연락이 왔다. 전처는 불쑥 전화를 걸어놓고도 어디서 볼까 빨리 보고 싶다 어쩌고 하며 혼자서 들떠 있었다. 나는 그 분위기를 자르고 재혼한 사실과 아이도 있다는 말을 전하며 다시는 볼 일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긋자 수학이 너머에서 무슨 헛소리야. 3년 후에 보기로 약속했잖아. 재혼이 대수야? 이혼하고 다시 나한테 와. 우리 교주님이 당신하고 재결합하면 또 좋은 말씀 해주신다고 했단 말이야. 돈 뜯어먹기 좋은 이 여자한테서 충분히 벗겨 먹었을 테고 이번에는 다시 내 주머니를 털 작정인 게 뻔히 보였다. 나는 전처에게 우리는 이미 이혼했고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없는 사이인데 내가 재혼을 하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쏘아붙이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다. 전처가 아무리 소리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절대 나와 만날 일은 없을 거다. 작년에 회사에서 해외 지사를 만들었고 나는 지금 아내, 아이와 함께 셋이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 전처가 아무리 난리를 쳐봐야 아무 상관없었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전부터 준비해왔던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건 아내가 믿는 교주가 사이비라는 걸 폭로하는 일이었다. 전처와 이혼한 후 꾸준히 교주의 증언들을 중심으로 증거를 모아왔다. 그 증거들이 충분히 모아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기도 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교주는 바로 경찰에 체포됐고 전처가 멋대로 갖다 바친 돈도 돌려받게 됐다. 교주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자 전처한테서 여러 번 전화가 걸려왔다. 음성 녹음으로 그 인간이 역시 당신이 말했던 대로 이상한 사람이었어.
이제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시작해 어쩌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모두 무시하고 연락 차단, 삭제 완료. 그 후 친구한테 부탁해서 전처와 장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싸이위 종교에 빠져서 이성을 상실했던 전 장모는 집까지 팔았고 소중해 남는 건 거액의 빚뿐이라고 했다. 결국 두 모녀는 집도 없이 홈리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지금 아내와 결혼한 후 곧바로 아이가 생겼다. 그렇다면 불임의 원인이 전처한테 있었다는 얘기? Anyway, 나는 지금 일도 순풍만풍, 가족과도 매일 행복한 마당에 그딴 건 관심도 없다. 하지만 그 두 모녀는 본인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엄청난 후폭풍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사필귀정. 내 이름은 지영이. 남편 한진상은 작은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다. 나는 남편 가게에서 일하면서 집안일 역시 혼자서 해내고 있다. 우리 둘 다 30대이고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가게 매상 자체는 절대 나쁜 편이 아니었다. 생활이 어려운 건 남편의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 장사를 마치고 남편에게 말했다. 그만 헤어져. 나는 더 이상 당신한테 맞추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들을 모두 바꾸지 않으면 이혼밖에 답이 없어. 그게 내 결론이야. 뭐래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벌써 10년째 내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대체.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자꾸 투집이야 투집이? 술 안 마셔, 담배 안 피워, 노름을 해, 경마장일 가야. 뭐가 문제냐고. 위선행위. 당신 문제는 바로 그거야. 위선행위? 아, 네가 뭔 말하는지 알겠다. 내가 어렸을 때 달동네에 살아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해. 남편은 호탕하게 웃었다. 그건 인정인데 내가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직성이 풀린다는 건 너도 알고 있었잖아. 하긴 내가 한 번을 그냥 못 넘어가긴 해.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원래 서민들 정이잖아. 아니면 정 많은 건 우리 집 집안 내력일 수도 있고. 글쎄 인정인지 정인지 그건 난 모르겠고 남들한테 돈 퍼다 주는 것 좀 그만하라고 제발. 여보, 말이 너무 심하네 지금. 나더러 어려운 사람을 돕지도 말라는 거야? 이제 보니 너 아주 별로다. 넌 상부상조도 안 배웠냐? 나는 지난 10년간 당신이란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무보수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에 나와서 일하고 집안일도 혼자서 다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일해서 번 돈을 당신은 남들한테 좋은 말 듣고 싶어서 자기 만족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고. 가게 매출이 좋아져도 우리 사는 걸 봐. 전혀 나아지는 게 없어. 그건 모두 당신 탓이야. 돈은 돌고 돈다는 말 몰라? 그리고 서로 돕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이래. 당신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건 도우면서 옆에 있는 내가 힘들어할 땐 도와주지도 않고 도울 생각도 없잖아. 처음 남편을 봤을 땐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그게 겉모습에 지나지 않았다는 건 결혼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 그때까지는 교묘하게 감추어두고 있었던 거다. 남편은 그저 남들이 보는 곳에서 좋은 사람인 척 감쪽같이 연기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 집안에서는 아내가 힘들어해도 절대 도울 생각이 없는 거였다. 결국 그날도 남편과의 대화는 아무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다음 날 나는 다시 남편의 가식적인 행동에 대해 추궁했다. 당신 친척이라는 이유로 적자만 보고 있는 식당에 투자금 댔다던데 사실이야? 그것도 3천만 원이나?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뭔 친척이긴 하지만 그래도 친척인 건 맞잖아. 한 핏줄 같은 집안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앞으로 잘 운영해서 경영이 좋아지면 그때 돌려준다고 했어. 잠깐만, 무슨 뜻이야? 설마 3천만 원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줬다는 말은 아니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에서 남편은 잘난 척하면서 내 말을 바로잡았다. 그냥 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형편이 되면 기한은 무기한으로가 맞아. 그럼 만약에 가게가 망하면 그땐 안 돌려줘도 되고? 야!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다. 말 조심해. 사업 망해서 힘든 사람한테 돈을 받겠다는 거야? 그것도 친척한테? 그딴 양아치 짓을 내가 어떻게 해. 당연히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된다고 했지. 그게 인정이고 도리지. 거 봐. 그게 그냥 준 거랑 뭐가 달라? 결국 2달 후
남편이 3천만 원을 융통해준 친척은 가게를 접었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한테로 타격이 왔고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남편은 당사자인 친척에게 됐어. 그건 뭐 얼마나 된다고. 신경 쓸 거 없다는데도 그러네. 돈은 돌고 돈다는 말 몰라? 라면서 큰 손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범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과 단판을 짓기로 했다. 앞으로 절대 다른 사람한테 돈 주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린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발전이 없다고. 욕심 좀 내지 마. 우리가 지금 밥 굶는 거 아니잖아. 힘든 사람들한테 돈도 꺼주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그리고 당신 멋대로 외상 주는 것도 당장 그만둬. 내가 당신 외상장부 관리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그래서 네가 편하게 살겠다고 시끄럽게 잔소리했다는 거? 그렇다면 좋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지 말고. 알았어. 절대 돈 안 빌려줄게. 다음날 남편은 갑자기 자기 친구를 고용하겠다고 했다. 정확하게는 사후 보고였고 친구하고는 이미 얘기를 끝내놓은 상태였다. 나는 그 친구라는 사람의 이력서를 확인한 후 고용하지 말라고 말렸다. 하지만 아직 팔팔한 30대인데 회사에서 정리해고됐어. 너무 불쌍하잖아. 불쌍한 건 나거든? 완전 초짜가 오면 내가 그 사람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되잖아. 그리고 당신 말대로 팔팔한 30대에 그 젊은 나이에 정리해고라니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함부로 말하지 마.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 걔 내 친구라는 거 잊지 마. 너 지금 내 친구를 못 믿겠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 남편이 친구 험담을 정말 못 참아 하길래 나도 입을 다물었다.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 건 내가 과했다 싶었다. 그리고 연봉은 6천만 원 주기로 했어. 뭐? 뭐라니? 나는 내 귀가 의심스러웠다. 아무리 친구여도 고용을 하려면 연봉을 정해야지. 전에 다니던 회사하고 똑같이 주겠다고 약속한 거야. 말도 안 돼. 6천만 원? 그걸 어떻게 줘? 생각을 해봐. 걔도 한 집안의 가장이야. 집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거야. 그리고 6천이면 30대 평균 연봉이지 뭘 그래? 그것도 못 받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사정을 하는데 내 성격에 어떻게 고절을 해?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도 연봉은 제로야. 당신은 내가 힘들어하는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니?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고 얘기 다 했다는 식으로 뒤돌아서 가버렸다. 계속 그런다 이거지? 그럼 나도 이혼에 진심이야. 그런데 다음 날부터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남편이 농담조로 앞으로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이혼이라고, 마누라가 난리도 아니라고 떠들고 다닌 모양이었다. 남편이 고용한 해고자 친구도, 남편한테 계속 외상으로 밥을 먹는 친구도 네 와이프가 속이 꼬였네 라면서 남편 장단을 맞춰준 모양이었다. 그러자 뭐가 신이 났는지 남편은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친척한테 돈을 빌려줬다. 한편 한 달이 지나도록 연봉 6천짜리 남편 친구는 전혀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남편이 안 보면 금세 딴짓을 하면서 농땡이를 쳤다. 내가 철야 잔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정시퇴근을 했다. 가게에 전혀 도움도 안 됐고 내 일이 덜어지는 것도 아닌데 월급만 꼬박꼬박 타갔다. 이미 인내심에 한계가 온 지 오래였다. 오늘 남편과 단판을 짓고 결과에 따라서 곧바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당신 여기저기 친척들한테 빌려준 돈 받아오지 않으면 우리 가게도 얼마 못 버텨. 최소한 외상 준 거라도 받아와야 된다고. 말이면 다야? 나더러 기어이 양아치 짓을 하라는 거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가게가 망해도 남들한테 짠돌이란 소리 들을까봐 싫다 이거네? 야, 넌 말끝마다 내 말은 왜 다 그렇게 해서 그래? 난 그저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고 싶은 것뿐이다. 뭐 이 말하려고? 과연 그런 당신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신 친구라고 하는 우리 가게 종업원도 아주 먼 친척도 갚을 필요도 없는 큰 돈을 받았지만 고마워하고 있는 거 봤어? 당신은 그저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됐어, 그만해. 네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럼 이혼이야. 잘 있어. 전 남편의 가게는 내가 빠진 후 일이 돌아가질 않았다. 내 빈자리는 전 남편이 철야를 하면서 채우려고 했지만 건강에 이상이 오고 말았다. 자영업자가 모아둔 돈도 없이 몸을 해쳤다. 그렇다면 결과는 너무나 뻔했다. 전 남편의 가게는 이혼 후 반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고 말았다. 전 남편이 무일푼 알거지가 되자
그동안 자칭 친구였던 사람들과 친척들은 모두 급 태도가 달라졌다. 도와달라는 남편에게 네가 먼저 제시한 조건에 응했고 그에 맞게 맡은 바 일을 해서 응당한 보수를 받았을 뿐이라며 정작 남편은 외면했다. 그에 덧붙여서 그러게 진작 와이프 말을 듣지 네가 멍청했던 거다 라고 하면서 넌 아마 이대로 폭망할 거야 라며 바보 취급까지 당했다고 들었다. 이혼과 도산, 모든 것을 잃은 전 남편은 그제야 아무도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들들, 즉 자기 빼고 모두 남자인 집안에서 마치 왕비마마라도 되는 것처럼 살아왔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시어머니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아우성을 쳤고, 그럼 집안 남자들은 말해야 골치만 아플 뿐 그냥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말은 뭐든 들어주는 게 상식이었다고 한다. 그런 시어머니가 며칠 전 여행 겸 첫 손자를 보러 오기 위해 시아버지, 시아주버님과 함께 우리 집에 오셨다. 세 분은 잠잘 곳은 호텔을 예약했지만 저녁 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고 계속 계셨다. 시아주버님은 40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독신이었고, 물론 아이도 없어서 시부모님한텐 첫 손주였고, 시어머니는 첫 손주한테 푹 빠진 모습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아이한테서 떨어질 줄 몰랐고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흐뭇한 풍경이었지만 결국 이게 화근이 되어 가족 간의 풍파가 닥칠 줄이야. 그날 저녁은 아이를 데리고 우리 부부도 함께 시부모님이 묵고 있는 호텔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다. 다 같이 차를 타고 호텔로 가려고 했지만 우리 차는 5인승이었고 차일드 시트가 있어서 어른 5명이 다 타는 건 무리였다.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시부모님들은 그걸 타고 가도록 남편이 미리 준비를 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다. 돈만 아깝게 택시를 뭐하러 부르니? 그리고 난 내 손자랑 같이 타고 갈 거야. 내가 안고 타면 해결되는데 뭘? 라면서 아이를 안으려고 했다. 당황한 나는 아직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목도 못 가누는데 그건 좀 위험해요. 택시도 저희가 부를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달랬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다. 넌 걱정도 팔자다. 내가 잘 안고 타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래? 너 날 못 믿겠다는 거냐?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그 정도 효도도 하기 싫다 이거냐? 아이의 안전 문제를 두고 효도가 왜 튀어나오는지 어이가 없었다. 택시비가 어쩌고 하면서 핑계를 댔지만 속내는 손자를 자기한테서 떼어놓기 싫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건 이미 짐작하고도 남았다. 손자를 예뻐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다. 불필요한 언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났다. 시아버지와 시아주버님은 또 시작이네 그런 표정이었고, 옥신각신할 시간에 그냥 안으라고 넘겨주면 끝날 일을 가지고 시간 낭비한다는 분위기가 전해졌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차일드 시트가 있는 거예요. 안고 타는 건 절대 안 돼요. 라고 분명하게 시어머니를 저지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화를 냈고 완전히 히스테리 상태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도 아이 문제 앞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었다.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난폭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오히려 나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아직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한테는 작은 충격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나와 남편은 절대 허락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손자를 안고 타겠다는 고집을 절대 꺾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어머님이 고집 부릴수록 위험해지는 건 우리 아들이에요. 절대로 어머님 말에 따를 수 없어요. 차라리 호텔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결국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달랬는지 택시를 타고 세 분이서 호텔로 가기로 했고 나도 마음을 고쳐먹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식사 시간 내내 계속됐다. 답답하게 애를 의자에 꽁꽁 묶어두는 것보다 자기가 안아주는 게 더 편할 텐데 애엄마가 애도 볼 줄 모른다며 잔소리를 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였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지만
그래도 손주를 보러 멀리서 힘들게 오셨는데 내가 참자 하며 속을 달랬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했다. 아직 갓난아이지만 몇 시간 정도 나들이를 갈 계획을 세웠는데 또다시 시어머니가 오늘은 꼭 자기가 안고 타겠다고 나섰다. 어제 그만큼 했으면 알아들을 만도 하건만. 시아버지와 시아주버님은 이미 뒤로 물러나 있었고 우린 빠지겠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입으로는 예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손자의 목숨이 달린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이브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시어머니의 유치함 때문에 내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자 도저히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없었다.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아무리 떼를 쓰셔도 절대 그냥 안고 타는 일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손주가 예쁘면 이 아이의 안전이 먼저 아니에요? 뻔히 위험한 거 알면서 어떻게 자기 고집만 부리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내가 어제부터 계속 참았는데 너 시부모를 뭘로 아는 거냐 건방지게? 대체 무슨 사고가 난다고 이 억지를 부리냐고. 내가 안고 가겠다고 하면 내 어머님 하면 될 것이지. 어디서 고집이야? 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라면서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는데 시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본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떤 면에서 내가 가정교육이 부족하고 고집을 부린다는 건지 제발 거울에 자신을 좀 비춰보라고 하고 싶었다. 상대하는 것 자체가 피곤했고 더 이상 같이 있는 것도 싫고 같이 나가는 것도 싫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게요. 어머님하고 의견이 안 맞는데 차라리 손절하는 편이 낫겠어요. 라는 폭탄 발언을. 그러자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너 말 한 번 잘했다. 역시 내 아들이라 다르긴 다르네. 너 쟤한테서 얼른 내 손주 이리 데려와. 내 손주니까 애도 낳았겠다.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우리 손자는 내가 키워줄 테니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꼭 끌어안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남편이 착각은 금물. 손정은 그쪽 세 사람하고 할 거니까 손주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손절. 얘기 끝.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라고 하면서 세 사람을 막무가내로 집 밖으로 밀어냈다. 문 밖에서 포기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아우성을 쳤지만 문을 이중으로 잠근 남편은 완벽하게 무시했다. 시댁 식구들을 내보낸 후 남편이 여보 미안해 라고 나한테 사과했다. 앞으로 시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서 위로해주는 남편의 말에 나도 모르게 안심의 눈물을 흘렸다. 방금 전 손절 어쩌고 했을 때는 남편이 나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선택한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었다. 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내 편이었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아들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한동안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따뜻한 남편의 마음에 위로받는 순간이었다. 한편 세 사람은 문 밖으로 쫓겨난 후 시어머니는 히스테리를 부리고 두 사람은 쩔쩔매고 가족이 모두 놀러가려던 계획이 엉망이 된 채 최악의 상황에서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집으로 가던 도중 타고 있던 택시가 사고가 났고 시어머니는 오른손과 오른발에 골절상을, 시아버지는 발목을 삐었고 시아주버님은 목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한다. 사고는 절대 안 난다고 그렇게 장담하더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사고를 당하는 걸 보면서 말이 씨가 돼서 벌을 받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사고가 난 택시 안에는 시댁 식구 세 사람만 타고 있었지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역시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 또 한 가지, 만약 시어머니가 자기 고집대로 사고난 택시를 타면서 아들아이를 안고 타게 뒀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다. 역시 나와 남편의 선택은 결코 틀린 선택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 시어머니는 막상 자기가 사고를 겪어보니 내가 했던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니었단 생각이 들었는지 그땐 미안했다고 가볍게 사과를 했지만 이미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멀리 와 있는 상태였다. 어린 손주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 것도 그렇고 간단한 말로 나와 남편을 이혼시키고 아들아이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한 추한 본성을 이미 다 알아버린 뒤였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도 시어머니 입에서 애 낳았으면 그걸로 됐다며
아들아이만 데려오고 얼른 이혼하라고 한 것도 그렇고 끝까지 자기 욕구만 내세웠던 시어머니한테 완전히 정이 떨어졌는지 앞으로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남편은 또 아이가 태어난 후 우리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는데 새로 이사할 집이 어디에 있는지 결코 가르쳐주지 않을 거라고 했다. 시댁에서 오는 연락은 모두 착신 거부를 해뒀고 만에 하나 집으로 직접 온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를 찾을 수 없게 되겠지만 이건 모두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내 이름은 이연두. 남편의 해외 근무로 인해 해외에서 생활한 지 3년째이다. 여기에 온 후로 아직 한 번도 한국에 가지 않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절친인 정아의 결혼식이 있어서 혼자서 잠깐 한국에 갔다 오기로 했다.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오래간만에 중학 동창들과 만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설레었다. 그렇다고 일하느라 바쁜 남편을 혼자 두고 장기 일정으로 한국에 다녀올 수는 없었고 친구들과는 결혼식 당일 말고는 따로 만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결혼 축하 선물로 깜짝 이벤트를 같이 준비하자고 연락이 왔을 때에도 아쉽지만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힘들 것 같다고 거절했다. 결혼식 당일 오래간만에 정아를 비롯해서 옛날 친구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예식 시간보다 충분히 일찍 도착했지만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냈냐고 바쁘게 인사를 하다 보니 순식간에 시간이 흘렀고 결혼식이 시작됐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걸어 나오는 정아를 보니 정말 정아가 결혼을 하는구나 하는 실감과 함께 울컥하면서 또 눈물이 났다. 친구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시작됐을 때 혼자서 자리에 앉아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를 보고 있으려니 마음만은 나도 같이 두근두근 떨렸다. 그런데 그때 우리 테이블에 동년배로 보이는 모르는 남자가 옆에 와서 앉았다. 처음엔 자기 자리를 잘못 찾았나 했었는데 남자가 계속 나를 흘끗흘끗 쳐다보면서 신경 쓰이게 했다.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서 일부러 모르는 척 했는데 남자가 야! 직원 불러서 술이랑 안주 좀 가져오라고 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러니까 여태 시집도 못 가고 있지. 라면서 화를 냈고 갑툭튀에 순간 당황. 어리둥절해하는 나에게 남자가 난 왕진상, 너는? 라고 하길래 반사적으로 내 이름을 알려줬다. 그러자 왕진상은 나를 연두야 라며 마치 친한 사이처럼 굴었다. 그러더니 자기가 직원을 불러서 술을 가져오게 했고 나한테도 마시라고 했다. 연두, 너 혹시 왕따냐? 신부 친구라면서 왜 너만 혼자 멍 때리고 있는데? 안쓰러워서 못 봐주겠네. 내가 상대해 줄게. 라고 너절한 소리를 하길래 이미 결혼했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내 말을 싹둑 자르고 자기 할 말만 계속 떠들어댔다. 벌써 술에 취한 건지 원래 이렇게 멋대로인 성격인지 왕진상은 점점 급발진을 했다. 어떻게 할래? 뒤풀이는 다른 애들끼리 가라고 하고 우린 딴 데 갈까? 요 바로 앞에 호텔 있던데 갈래? 이런 선을 한참 넘은 발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 알아요? 왜 혼자 급발진이세요? 라고 분명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왕진상은 기분이 확 상했는지 더 심하게 불쌍해서 같이 놀아준다고 했으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는 못해망정 이게 감히 감당하기 힘든 말로 공격하면서 나를 모욕했다. 점점 더 무서워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한참 흥이 나기 시작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참고 견뎠다. 모욕을 하건 막말을 하건 참고 있었는데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라며 흥분한 왕진상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지 내 팔을 잡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끌고 식장 밖으로 나갈 것만 같은 위기감이 느껴졌다. 이거 나요! 라고 저항했지만 이미 식장 안은 흥이 오를 대로 올라 있어서 내 다급한 상황을 알아채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팔을 잡혀서 식장 밖으로 끌려 나온 나는 나머지 한쪽 손으로 몰래 핸드폰을 만져서 남편한테 전화를 거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남편이 나를 구하러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걱정만 하게 만들 것 같아서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술에 취해서 흥분한 상태인 왕진상은 무식하게 내 팔을 꽉 잡고 놓지 않았고 나는 고통으로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때 식장에 있는 신랑의 친구가 달려나왔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자 그 소리를 들은 직원이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시죠? 드디어 희망이 생긴 나는
저 좀 도와주세요. 모르는 남잔데 저를 끌고 가려고 해요. 라고 외쳤다. 그러자 신랑 친구가 왕진상 너 술 좀 작작 마시라고 했지? 친구 결혼식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넌 그냥 집에 가라. 라고 극노했다. 왕진상은 왜 소리를 질러?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얘가 불쌍하게 혼자 앉아있길래 내가 좀 같이 놀아주려고 친절을 베푼 것뿐이라니까. 라면서 더 흥분해서 소리를 질러댔다. 소란이 일어나자 다른 직원들도 나왔고 이어서 경비 담당까지 출동하면서 일대가 어수선해졌다. 직원이 나머지는 저희한테 맡기시고요. 그만 식장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라고 하길래 나와 신랑 친구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무대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있던 친구들이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라며 걱정스럽게 묻길래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자 친구들은 왕진상을 향해 일제히 분노. 어쨌든 식은 무사히 마쳤고 한숨 돌린 후 정아에게 전화를 했다. 정아 신랑도 다른 친구한테 이미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고 두 사람은 나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정아 신랑에 의하면 왕진상이란 남자는 술을 마시면 여자한테 접근해서 함부로 하는 버릇이 있어서 절대 술을 입에 안 댄다는 조건으로 결혼식에 초대했다고 한다. 약속을 어기고 추태를 부린 왕진상에게 화가 난 정아 신랑은 앞으로 2번 다시 왕진상을 모임에 부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언했다. 경비실로 끌려갔던 왕진상은 술이 깨자 딴 사람처럼 얌전해졌고 나한테 저질렀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경비팀과 직원들한테는 공손하게 사과한 후 돌아갔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나한테는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 기분은 안 좋았지만 사과 듣자고 그 인간 면상을 다시 보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할 생각도 없었다. 반성하고 조용히 돌아갔다면 일단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불쾌했던 기분을 씻어내리려고 했다. 그런데 그러고 얼마 후 한진상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 결혼식 이틀 후 친정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급한 일로 귀국했다며 지금 공항에 있다고 연락이 왔다. 남편과 나중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과 그날 느꼈던 공포에 대해서 말했는데 남편은 왕진상이라는 놈 가만 안 둘 거라고 흥분했다. 만에 하나 그놈이 너를 끌고 가는데 성공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며 그런 놈은 절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더니 정말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날아왔다. 남편은 정아 신랑한테 연락해서 왕진상 직장이 어딘지 물어보라고 했고 주저없이 거기로 향했다. 왕진상 회사 앞에 도착하자 그놈 직장이 이 회사였어? 그럼 얘기가 훨씬 쉬워지겠는데? 라고 여유만만. 왕진상 직장은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하청업체였고 남편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응대를 해주셨다. 즉시 왕진상 본인을 불러서 3자 대면을 시작했고 남편은 당신 입으로 사장님한테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 라면서 왕진상 본인이 직접 그날 자신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실토하게 했다. 이어서 남편이 싫다는데 그것도 유부녀를 강제로 호텔로 끌고 가려고 한 성추행범을 회사에 그냥 둘 생각이십니까? 라고 말하자 사장님은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라면서 사과하셨다. 왕진상도 잘못했다며 고개를 연신 숙였지만 남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렇게나마 왕진상한테 직접 사과를 받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날 느꼈던 공포가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후 남편과 사장님이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왕진상을 좌천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좌천된 지방 근무지에는 연장자인 선배 사원들밖에 없는 곳이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다시피 하는 엄격한 관리에 들어갈 거라고 했다. 정아한테 들은 말로는 정아 신랑도 그렇고 다른 신랑 친구들도 이번 일을 알고 나서는 왕진상한테 넌덜머리가 난다면서 친구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며 하나같이 왕진상과 손절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왕진상은 이제 친구도 없고 엄격한 선배만 있는 지방에서 외톨이 신세가 된 셈이다. 남편과 둘이서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아 부부가 배웅을 나왔다. 정아 신랑은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만 표정 풀어요. 우린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남편이 말하자 그제야 정아 신랑도 마음이 놓였는지 표정이 밝아졌다.
정아는 한국에 들어오면 꼭 보자는 말과 함께 멀리 있어도 연락 자주 하고 안부 전하자는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 후 우리 부부 사이에 두 아이가 태어났고 애들을 데리고 장시간 비행기를 탈 엄두도 안 나고 현지에 적응하면서 유감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로 정아네와는 아이들끼리도 나이가 같아서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정아 결혼식 일로 남편이 얼마나 든든한 내 편인지 확실히 알게 된 나는 남편에 대한 신뢰는 물론 부부애가 더욱 단단해진 건 말할 것도 없다. 그날의 사건은 어느덧 시간과 함께 우리 둘 사이에서 골 때렸던 대박 사건으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됐다.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왕진상도 개가천선해서 이제 술도 안 마시고 성실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 소문이 사실이길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여자들에게 함부로 하질 않길 바란다.